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황사가 대기 순환에 의해 하층부로 내려와 시야를 가리는 등 수도권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황사는 금요일 오후부터 사라지겠지만 일요일에는 비나 눈이 내리면서 다음 주 전국에 매서운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초미세먼지가 호흡기나 피부 질환 등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 초미세먼지에 노출된 뇌는 스트레스가 늘고 도파민 기능이 떨어져 우울증 유발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내 양자 분야 정책을 총괄하는 양자전략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인공지능, 바이오와 더불어 3대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양자 분야에서도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R&D를 넘어 산업화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과학기술 관련 이슈가 발생했을 때 언론에 전문가 의견을 빠르게 전달할 사이언스 미디어 센터가 올 하반기에 출범합니다. 이미 영국과 호주 등 6개국에서 운영 중인 사이언스 미디어 센터는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중국 북만주 지역에서 불어온 황사가 수도권과 충청 일부 지역의 대기질이 나쁨 단계를 유지하는 등 내륙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황사는 올봄 첫 황사로 기록됐으며 비교적 가까운 발해만과 만주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됐습니다. 금요일인 14일 오후부터는 청정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황사가 사라지겠습니다. 토요일까지는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유지되다가 일요일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린 뒤 다음 주부터는 서울 등 내륙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매서운 꽃샘추위가 오겠습니다. 특히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강원도와 경북 북동 산간, 경기 동부에는 대설경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합니다. 요 며칠 하늘을 보면 숨이 턱턱 막히시죠? 미세먼지에 더해 봄철의 불청객 황사까지 겹치면서 따스해진 봄 날씨 체감도 잘 안 됩니다. 바다를 건너온 우리나라 공기질도 이런데 황사의 발원지는 어떤 수준일까요? 한번 보시죠. 이번 황사가 일어난 중국 북서부 사막과 고원지대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누런 하늘에는 모래구름만 가득합니다. 이 정도 황사의 가시거리는 5m 남짓. 바로 앞에 가는 자동차도 간신히 보일 정도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황사는 중국에서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까지 오는데요. 각종 공해 물질에 미세먼지까지 뒤섞이면서 우리 건강을 더욱 위협하게 되는 거죠. 이 때문일까요? 우리나라 공기질 순위는 지난해보다 9단계 낮아져서 전 세계에서 59번째였는데요. 동북아시아에서는 5번째로 나빴습니다. 이 보고서에선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중국발 미세먼지를 꼽았습니다. 국내 미세먼지 오염물질 일부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지지만 상당 부분은 산업활동 등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상청도 건강관리를 당부했는데요. 외출 나갔다 돌아오면 바로 씻고 창문 대신 공기청정기를 통해 주기적으로 환기해 주시는 게 좋고요. 마스크 착용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는 가운데 AI를 이용해 미세먼지 정보를 더 정확히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K웨더는 국가 관측망 정보와 K웨더의 자체 AI 기술을 결합해 인구 밀도와 오염 배출 정보,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더 정확한 행정동별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웨더는 도로 변과 가로등, 아파트 단지 등에 IoT 실외 공기 측정기를 설치해 사람이 호흡하는 공간의 공기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공기 데이터를 수집하며 이를 사람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언론사와 포털 등 다양한 정보기관, 정보서비스 기관과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한라산에서
4,200년 전 일어난 이상기후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본부 조아라 박사 연구팀은 한라산 사라오름에서 채취한 퇴적층 시료의 규조류를 분석해 과거 홀로세 동안의 기후변화 복원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이 사라오름 습지에서 규조류 군집과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진행한 결과 4,200년 전 제주도에서 모래 입자의 퇴적물과 부유성 규조류가 급격히 증가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극단적인 당시 기후 변화 속에서 제주 지역의 폭우와 강수량이 증가했다는 것이며 당시 제주도는 매우 건조한 상태였다는 기존 가설을 뒤집는 것이기도 합니다. 규산질 껍데기를 가진 규조류는 환경에 따라 민감하게 변해 과거 환경과 기후를 이해하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양자는 인공지능, 바이오와 더불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R&D 3대 게임 체인저인데요. 양자 분야 R&D를 넘어 산업화까지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지원할 최고 의사결정기구 양자전략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양자 컴퓨터 아이뱅 퀀텀 시스템1을 도입한 연세대. 최근 국내 한 바이오 기업과 손잡고 신약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약 후보 물질 발굴을 위해선 단백질 구조, 단백질 간 상호작용 분석이 중요한데 양자컴을 이용하면 수분 안에 최적의 후보 물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양자컴은 슈퍼컴으로 수만 년이 걸리는 연산을 단 몇 분 만에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는 모든 정보를 0과 1로 바꿔 차례대로 계산하지만 양자컴은 동시에 탐색하고 계산합니다. 이런 양자 기술을 응용하면 이론상으론 현존하는 모든 암호 체계를 쉽게 뚫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양자 기술이 미래 먹거리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국내 양자 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양자전략위원회가 출범하고 10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양자위는 우선 전략적 R&D와 인재 양성을 통해 핵심 역량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실패를 허용하는 혁신도전형 R&D를 통해서 지배적 기술이 없는 양자 분야에서 패권 기술 확보에 도전합니다. 아직 1등국이 없는 유망 기술을 발굴하여 미개척 분야 선점에 도전하는 경쟁 방식의 R&D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1000큐비트 양자컴, 무 GPS 양자항법 센서 등 양자 기술 최초로 대규모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또 양자 산업의 기반 마련을 위해 현재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퀀텀 프론티어 랩 등 글로벌 양자 기술 협력 거점을 마련해 국제적 양자 분야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양자전략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으며 관계부처 장관 7명과 산하경 전문가 11명 등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과학기술 연구 성과나 이슈에 대해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언론과 빠르게 연결할 사이언스 미디어 센터가 하반기 출범할 예정입니다. 한국사이언스미디어센터 설립위원회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13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사이언스 미디어 센터 설립을 앞두고 각계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홍성욱 사이언스 미디어 센터 설립위원장은 센터 설립 추진 경과와 계획을 발표하며 사이언스 미디어 센터가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국민의 이해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이언스 미디어 센터는 과학기술계와 언론의 가교 역할을 하는 과학언론 지원기관으로 전 세계 6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학창의재단은 올해 설립을 목표로 지난해 설립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연구직에 주 52시간을 넘어 추가 근무가 가능하도록 한 특별 연장 근로제도의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특례를 신설해 노동시간 확대를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 52시간 제도의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의 국회 논의가 난항을 겪자 정부가 특별 연장 근로 인가 특례 제도를 발표하고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 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해 연장 근로를 허용하도록 한 제도인데 반도체 연구 개발직에 주당 최대 64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 특별 연장 근로 인가 기간을 1회당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6개월 인가를 받게 되면
근로자들은 첫 3개월은 한 주에 최대 64시간, 나머지 3개월은 60시간 일하게 됩니다. 정부는 격화하는 반도체 업계의 기술 경쟁 속에 핵심 인력이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에 나서야 하지만 노동시간 규제 탓에 한계에 부딪혔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합니다. 노동자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의 건강은 확실하게 보호하겠습니다. 특례 활용 시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이 같은 정부 발표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연구개발 노동자 말살 정책이라며 휴식권과 노동 조건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이라는 정부 주장과 어렵게 자리 잡은 주 52시간제 존립 위협이라는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2026년 발사 예정인 누리호 5차 발사체에 실릴 우주검증위성 2호 탑재체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은 누리호 5차 발사에 실려 우주 환경에서 국산 소자 부품을 시험하기 위한 탑재체 업체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탑재체에는 우주 환경에서 메모리 소자의 영향을 확인할 D램과 고속 정밀 조정 거울, 반작용 휠, 자세 결정 시스템 모듈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선정된 우주검증 위성 본체는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항우연과 함께 개발하고 있으며 우주검증위성 1호 탑재체는 올해 말 발사 예정인 누리호 4차에 실려 우주검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주간 주목할 만한 사이언스 이슈를 다 모아온 권석화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포근한 날씨와 함께 봄의 불청객 초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황사까지 유입돼 아주 갑갑한 나날 보내고 계실 텐데요. 서울시 대기환경정보에 따르면 특히 3월이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나쁜 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기질이 안 좋은 날에는 목이 칼칼하고 또 심할 땐 눈마저 따갑게 만드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도대체 어떤 걸까요? 우선 미세먼지는 크기에 따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 PM10, 초미세먼지의 지름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 PM25라고 부르는데요. 머리카락이 50에서 70 마이크로미터인 것과 비교하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사람의 폐포 깊숙이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은 물론 혈액과 심장 질환, 또 피부 트러블 등을 일으키는데요. 미세먼지가 여러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은 그동안 많이 알려졌는데 최근에는 초미세먼지가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가 초미세먼지에 노출되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도파민 기능을 떨어뜨려 우울증 유발 가능성을 높인다는 겁니다. 국내 연구진이 실제로 실험용 쥐에 4주 동안 초미세먼지를 흡입시켜 행동 변화와 뇌세포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미세먼지에 노출된 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쥐에 비해 무기력과 기억력 저하, 불안 증가 등 우울증과 관련된 행동학적 변화가 20에서 30% 증가했는데요. 또 쥐의 뇌를 분석해 세포들을 살펴봤는데 시상하부에서 산화 스트레스는 증가하고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도파민 생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초미세먼지가 뇌 신경체계까지 침투해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고 우울증과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야기하는 겁니다. 미세먼지가 호흡기나 피부 질환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실험적으로 입증되면서 예방은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연구진은 대기오염이 유발하는 신경 정신질환의 예방책을 찾기 위해 장기적인 미세먼지 노출과 그 영향에 대한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귀가 후에 바로 샤워를 하고 충분한 수분과 비타민 섭취로 염증 수치를 낮춰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하네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췌장암은 발견 시점도 늦고 마땅한 치료법도 없어 생존율도 매우 낮습니다. 췌장은 소화 효소를 분비해 음식물의 소화를 돕고 인슐린을 조절하는 중요한 장기인데요. 위치가 깊고 암이 발생해도 초기 증상이 없어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앙암등록본부에 따르면 췌장암의 5년간 생존율은 9.4%에서 7.6%로 암 중에서 유일하게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수술이 가능한 췌장암은 전체의 20% 수준으로 환자의 대부분은 수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특히 암세포가 주변 혈관이나 장기로 퍼진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받더라도 평균 생존 기간이 진단 후 6개월에서 11개월 정도인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에 췌장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지난 2016년 미국이나 유럽에서 암 치료에 많이 사용되던 IRE 치료법을 도입해 최근에 치료 기술 허가를 받은 건데요. 기존의 암 조직 주변에 3개에서 6개의 전극을 하나씩 삽입해야 했던 장비에 작은 전극을 고정하는 다중 전극 방식을 적용해 IRE 장비를 개선하고 수술에 활용했습니다. IRE는 3000V의 높은 전기를 흘려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법인데요. 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 조직이나 혈관을 손상시키지 않고 암 조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시죠. 주변의 혈관을 거의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기존의 방법들은 열로 암을 태우면서 주변 조직까지 손상을 줄 수밖에 없었는데 IRE는 그런 문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혈관과 가까운 암, 특히 췌장암에서 적용하기에 적합한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이 이렇게 개발한 IRE 장비를 활용해 수술이 어려운 췌장암 환자 13명을 대상으로 다중전극 방식의 전기 천공법 치료를 시행하고 예후를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췌장암 환자의 진단 후 평균 생존 기간이 약 8개월에서 43.9개월로 훨씬 더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아직 이 치료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지 또 어떤 환자에게 했을 때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한 상태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사이언스 이슈 다 모아온 권석화였습니다. 항공기 내부 전력이 끊기더라도 블랙박스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보조 전원 장치를 의무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회에 보고한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의 보조 전원 장치 장착 확대 방안에서 우리 국적 항공사에 한해 보조 전원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당시 보조 전원 장치가 없어 충돌 전 마지막 4분 동안의 조종실 음성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2018년 이후 제작된 항공기에 한해 보조 전원 설치를 의무화한 관련 고시를 8월까지 개정해 국적 항공사가 들여오는 모든 항공기에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미 운용되고 있는 항공기는 예외로 하는 대신 보조 전원 장치 장착 여부를 서비스 평가 안전성 항목에 포함하고 미장착 항공기는 공개하는 방식으로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 여파가 현실로 닥쳤습니다. 지난 12일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가 매겨지면서 직접 타격을 받게 됐는데요. 대기업보다는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걱정입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어컨과 냉장고 등에 들어가는 알루미늄을 생산해 수출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지난해 미국 시장을 개척해 500만 달러 수출을 앞두고 있었는데 25% 관세 부과에 모든 계약이 중단됐습니다. 미국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당진에도 제2공장 부지를 설립을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대략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철강 관세 대상에는 중소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볼트와 너트, 스프링 등 파생 상품 166개가 포함됐습니다. 애초 유예가 예정됐던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등 87개 파생 상품도 부과 대상입니다. 이번 조치로 대기업보다 대응 역량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보편 관세 1%를 올리면 대기업 수출은 0.36% 떨어지지만 중소기업 수출은 0.5%나 감소할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 관세 영향권에 있는 국내 중소기업은 1,800여 곳으로 추산됩니다. 우리의 고객들이 생각이 바뀔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긴급 대응반을 가동해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긴급 경영안정 자금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미국과의 협상도 계속 이어갑니다. 이번엔 정인교 통상교섭 본부장이 미국으로 가 미 행정부 주요 인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우리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한편 조선, 에너지 협력 등 양국 관계를 격상시킬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가뜩이나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힘든데 미국 관세 폭탄까지 떨어지면서 국내 철강업계는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다만 그동안 미국 수출에 적용됐던 물량 제한이 풀린 만큼 기업들은 이번 난관을 전화위복 삼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상호 관세 시작 전까지는 관세 부과와 관련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해서 추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백악관에서 열린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의 회담 전 기자들과 만나 관세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라 유연성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자동차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자동차 분야 관세를 한 달 유예한 사례를 언급하고 항상 유연성을 유지하겠지만 한 번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유연성이 매우 적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4월 2일은 미국의 매우 중요한 날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무능한 지도자들이 다른 나라가 훔쳐가도록 허용한 것의 상당 부분을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취학 전 아동들의 사교육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5세 이하 유아들도 예체능 학원은 물론 영어, 수학, 논술 학원 등도 많이 다니는데 한 달에 평균 30만 원 이상 학원비가 든다고 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초중고교 학생들 학원뿐만 아니라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도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6살 미만 아동 13,2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험 조사를 해봤더니 학원 다니는 유아는 조사 대상의 47.6%, 절반 가까이나 됐습니다. 특히 2세 이하도 24.6%가 사교육을 받았고 5세는 81.2%로 거의 모든 아이들이 학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33만 2천 원, 태권도, 피아노, 미술 같은 예체능 학원비가 17만 2천 원이었고 국어, 영어, 수학, 논술 같은 일반 과목 학원비는 34만 원이었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보다 가정보육 유아가 사교육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영어 학원으로 등록된 영어 유치원을 다니면 가정보육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반일제 이상 영어 유치원비는 한 달 평균 154만 5천 원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유아 사교육비 증가 현상은 취학 뒤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급증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한번 잘 키워보겠다고 하는 심리들이 많이 작동되는 것 같고 사교육 참여율이 많아지다 보면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교육 기관에 대한 실태 점검과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아이들이 줄어드는데도 사교육비는 점점 늘어나는 딜레마는 좀처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는 기존 주장과 달리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 파트너스가 등급 하락이 공식화되기 사흘 전에 강등될 거란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홈플러스는 보도 해명 자료를 통해 지난달 25일 오후 4시쯤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비 평정 결과와 함께 재심의 신청 여부도 물어왔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지난달 27일 오후 재심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신용등급이 강등된다는 최종 통보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신용등급 강등 사실이 공시되자 예상 밖의 상황이라고 입장을 냈고 이를 근거로 지난 4일 기업회생 절차를 기습 신청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지난달 25일에
820억 원 규모 단기 사채를 일반 투자자에 판매했는데 신용 등급 강등과 이어진 회생 절차로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신영증권은 홈플러스가 신용 등급 강등 가능성을 알고 개인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넘겼다며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13일) 바둑기사 이세돌 구단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AI 알파고를 이긴 후 9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AI는 인간이 풀지 못했던 난제들을 풀어냈고 의료계와 법조계에서도 활용되며 인간의 역량을 초월했는데요. 이제는 과학기술원의 특임 교수가 된 이세돌 교수의 말처럼 인류가 AI와 경쟁이 아닌 공존하며 창의적 사고를 키우는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